지금 뭐 오늘 추미애 장관 등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나는 곱씹을수록 화가 나요. 윤석열한테. 조국 장관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 그 검찰 쪽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조범동 재판에서도 증거는 사실상 없었던 거에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별건 수사를 해왔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국회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이 사건은 뭐 검찰총장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거냐라는 뉘앙스로 계속 그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휘하는 거고 뉘앙스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지휘를 하는 사건이다.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뉘앙스에는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조범동 사건의 결론과가 나오긴 했지만 곱씹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자기가 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사결정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는 좀만 기다려 보시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발언이 있은 후에 겨울이 지났고 봄이 지났고 이제 여름입니다. 근데 그때 발언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지 나온 게 별로 없고 오히려 별거 없구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들의 무능함만 드러난 그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그 본 진심으로 했던 말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어떤 한산의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 그렇죠. 분노가 치밀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하는 주체는 전체를 보면 검찰 전체라고도 볼 수 네. 있는데 이제 뭐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특수 몇 분 뭐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다른 지검, 지청 등에서 막 검사들 파견 받아가면서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했잖아요. 그건 윤석열이 주도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청문회 당일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조국 장관 재판에 자기 검찰총장직을 걸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물론 뭐 조범동의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윤석열 자체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일단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그때 그 자신감에 지금 와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뭘 가지고 그런 거를 했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득볼 게 없는데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뭔가 있을 거야라는 일말의 어떤 기대감 같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저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없이 산산이 무너진 그런 결과라서 또 뭔가 있을까 이제 와서는 어떤 뒤에 어떤 뇌피셜 같은 걸 고민하고 싶지 않은 그냥 분노만 표출하고 싶은 심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거기에 윤석열은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사퇴시켜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당시에 뭐 하셨어요? 그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그 상황에. 그 상황에 당연히 일을 하고 있어요. 경제 방송 나가고 있었어요? 네, 나오고 있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좀 기분이 나쁜 것이 뭐냐면 그때 윤석열 그 총장의 말을 보면 약간 비아냥 거리는 투로 말하는 것도 좀 일부 있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뭐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뭐 말씀하신 거 내가 주도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좀 정중함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높은 직에 있으면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할 정도로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좀 기분이 나쁘면서 약간 불안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죠. 당시를 회고를 한다라면. 그러니까 박상기 아니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윤석열이 작년 7월 25일 날 취임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인기의 토대는 두 개였는데 첫 번째는 그 박영수 특검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에 가장 선봉에 섰었고 그 최측근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수사를 잘한다라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왔고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그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적폐청산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한나라당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8월 9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월 9일 날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자리를 바꿔주죠. 조국 장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8월 27일부터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는 그 착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적폐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얻었던 국민적인 신망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인기로 이거를 잘못 오해를 했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열망은 적폐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고 그 상징적인 인물로 윤석열에 대해서 환호를 했던 것인데 본인이 검찰을 맡고 있고 본인이 원한 방향으로 검찰을 이끌고 가도 국민들은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착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기 장관의 증언을 보니까요. 그 8월 27일 날 우리가 했던 말과 할지도 다르잖아요.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조국 장관이 아닌 박상기 장관을 만나가지고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걸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의 수사의 시발점이었는데 그걸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입시 비리라는 걸 꺼내 들어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사태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 사모펀드 건을 통해서 조국 장관을 엮어서 낙마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의 그 뉴스타파에 나오는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에요. 아까 박상기 장관이 이제 그 인터뷰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건 정치적인 수사라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좀만 더 추가할까요?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은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대리한 사람으로 인식됐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냈을 때는 아직 검찰 개혁이 미진하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가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하고 같이 쌍두마차가 돼서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좀 단행해라. 근데 윤석열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나는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본인은 그 착각했고 참모들의 생각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찰의 기득권을 우린 절대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보호가 검찰에 대한 그 보호다.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 그 조국 장관을 표적으로 삼아서 범죄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탈탈 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그 별건을 행하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타파 보도에 이제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이던 최강국 현 의원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한번 그거 읽어드리는 걸로. 박상기 장관이 국무회의가 끝나고 법무부 과천 정부 종합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건 뭐가 있냐면 국무회의 때 그때 분위기가 정말 뒤숭숭했대요.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 장관한테 조국 후보자가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뜻으로 제가 압수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윗사람인 장관이 총장 아침에 압수수색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은 지금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다녀오시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예,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박상기 장관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딱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정도의 권력을 부렸던 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국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사모펀드가 사실상 조국 장관의 가족은 전혀 관련이 없음으로 일단 드러났다는 것 자체는요. 이 정도 되면은 자기 직을 걸었다고밖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자기 직을 걸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드러난 걸로 봐서 마치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서는 조국을 막아라 어떤 그거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그 검찰총장의 어떤 자리에 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어떤 범위를 착각을 하고서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까지 온 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 뭔가 있겠지 하고선 기다려왔던 또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사모펀드나 이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뒷얘기나 어떤 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하면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음이 아프고 이제 뭐라고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윤석열이 박상규 장관을 만나서 이거 정경심 교수가 하는 거지만 부부는 일심 동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보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차명으로 거래했다라고 했던 그때 한번 나왔던 여러 가지 별건 중에 하나죠. 요게 이제 오늘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주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정경심 교수한테 자기 계좌를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 계좌에 차명으로 했다는 거래가 700건 이상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던데 어쨌건 부부 일심동체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윤석열의 부인하고 장모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엮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거 하나 뭐 여쭤볼게요. 나오셨으니까. 네. 아까 말한 그 차명으로 700건 이상의 거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가르치면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식을 할 때 예. 직접 이제 본인이 계좌로 이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송준섭님이 이제 예. 만약에 저한테 주식을 배운다라면 뭐 삼성전자를 사세요 하면 진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매매하는 걸 봐라. 주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고 파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사서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이거를 왜 그때 해야 됐는지를 알려주는 게 교육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면 본인이 좀 하면서 그걸 좀 봐라.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도 좀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현대증권 근무하다가 증권방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하루 종일 그 컴퓨터 몇 대 두고서 단타 거래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안 하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황 작가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 해요. 하루에 주식을 뭐 몇십 건 몇백 건 거래합니다. 차명 거래죠. 그렇죠. 차명이죠. 왜냐면은 계좌 소유주는 저지만 실제로는 그 친구가 다 운용하는.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그 친구는 이제 일주 단위로 분배를 해요. 이익 남는 것의 10%를 자기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이익된 계좌에 다시 돌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몇백 건이 그냥 쉬운 거죠. 그건 뭐 한두 달 만에 몇백 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별건이었을 텐데 사모펀드 털면서 또 뭐 털다 보니까 나왔을 텐데 거기로 막 700건 정도 거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미지는 뭐였냐면 정경심이 뭔가 민정수석의 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 물론 이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차명 거래를 법적으로 이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는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적 차명 거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방송했던 우리 방송의 송 작가님이 계좌들이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업 실패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뭐 후원을 받거나 뭔가 거래를 하면 자녀들 이름 쓸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말하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방식, 그러니까 정경심이 완벽하게 무슨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조국 장관이 낙마해야 될 정도의 어떤 어마어마하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박상기 장관이나 최강욱 비서관 등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모펀드로 시작된 촉발됐던 사실은 윤석열의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인사권 침해가 결국에는 물거품으로 돌아간 사태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뭐 정경심 교수 번재판에 가서도 그게 유죄가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 혹시 이번 재판의 결과가 그 조국 일과 돈 사모펀드 유치 과정에서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경심 공모 성립 안 해라고
이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죄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좀 다툴 문제가 나중에 그 증거 인멸 및 은닉교사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 공모가 일단 인정된다지만 이거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소명하면은 그분은 뭐 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한 본건보다 그래서 실은 검찰이 그들의 수사 명분이 많이 상실된 거죠 이번 예.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조국 장관 수사는 윤석열의 똥꼬집으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검찰력 낭비를 해서 결과는 초라하게 계속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검찰 쪽에서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 별건 해가지고 사건이 좀 이상해진 사건. 자, 일단 그 이야기는 그거 같고 때마침 뉴스타파에 이 보도가 나오면서 딱 그 상황들이 이제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